사용법.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장소는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파리의 지하철 175선 팔레스 로얄 뮤지엄 두 루브르역에 하차하시면 바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물부터 현대의 설치미술까지 실로 다양하고 방대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수는 무려 38만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초대형 박물관으로 표를 사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드니 가급적 예약을 하거나 뮤지엄 패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와 함께 유리 피라미드의 입구보다는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입구 쪽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짐 검사를 하는 시간이 적게 드니 이용하시는 데 참고하세요. 루브르의 시작은 바로 유리 피라미드의 아래 지하 1층입니다.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드농관, 슐리관, 리슐리에 관 등으로 디귿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간이 여유로운 여행자분들께서는 각 관별로 나누어 관람을 하시고 한정된 시간만 있는 여행자분들은 슐리관의 지하층부터 추천하는 순서대로 관람하시면 효율적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매주 화요일은 휴관이며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 외에는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행객 여러분의 방문 일정에 따라 필요한 지역의 오디오 가이드를 각각 다운받아 오디오 기기에 저장 후 함께 제공되는 지도 혹은 리스트를 보시며 필요한 음원 정보를 재생하시면 됩니다. 현지의 해외 대여나 복원 등의 이유로 전시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작품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한국어 지도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길 찾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피라미드 아래의 지하 1층에서 한국어 지도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그럼 지금부터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가 준비한 해외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루브르를 둘러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 이후 루브르의 상징이 되어버린 유리 피라미드는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밍페이에 의해 1989년 만들어졌습니다. 건설 당시에는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루브르의 주 입구로 쓰여지면서 루브르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면 한 번은 맞이하게 될 정도로 유명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나 지하 입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수많은 입구와 가게들로 인해 어디를 먼저 봐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 복잡한 중앙홀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홀에는 인포메이션, 화장실, 오디오 가이드 렌트, 레스토랑 등이 있으며 리슐리회, 드농, 슐리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들이 있습니다. 이 중 슐리관과 드농관을 통해 중세 루브르의 모습을 살펴본 후 밀로의 비너스, 니케를 거쳐 회화 작품을 보는 코스와 리슐리에 관을 통해 함무라비 법전, 나폴레옹 3세의 아파트, 그리고 플랑드르 회화 등을 감상하는 코스로 나누어서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세계 최대 박물관의 아름답고 훌륭한 예술품들을 살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윗부분에는 2명의 부조 조각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신의 모습이, 왼쪽에는 함무라비라는 왕이 조각되어져 있다. 왼쪽의 함무라비 왕은 바빌론의 왕이며 오른쪽에는 하맛이라는 태양신이다. 좀 더 자세히 작품을 관찰해보면 신이 왕에게 권력과 힘의 상징인 서클과 지팡이를 내려주는 형상을 볼 수 있다. 함무라비 왕이 신에게 표한 경의의 표시로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상태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 작품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신일 것이라고 짐작해 하는 것은 앉아있는 좌상의 어깨 부분에서 연기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그가 신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함무라비 왕과 태양신 아래에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며 법전에는
282개의 조항이 칸칸이 잘 정리되어져 있다. 새겨져 있는 법전의 내용들은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조항이다. 법전은 바빌론의 창시자인 함무라비의 서론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의 모든 조항들은 서로가 대부분 비슷한 체제로 새겨져 있다. 예를 들자면 만일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한다면 그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조항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결혼 예식에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거짓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례, 즉 예를 들어 의사가 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자, 그럼 몇 가지 조항의 예를 들어서 법전에 대해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조항은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자신의 증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고발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14조항. 만일 어떠한 한 사람이 귀족의 아이를 납치한다면 그 납치범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22조항. 만일 어떠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129조항. 만약에 한 사람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다가 잡히면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서 함께 바람핀 남자를 남자라고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수컷이라고 묘사되어져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둘 다 묶어서 바다에 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 부인의 주인, 즉 남편이 살게 해준다면 왕이 사면을 해줄 것이다. 154조항. 만일에 어떠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자기 딸을 알면 여기서 안다라는 부분은 당시 법문의 성적인 부분의 저질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이 법전에서는 과격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는 대목 중의 하나이며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자기 딸에 대한 성폭행 또는 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엔 그의 아버지는 도시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193조항. 만일 어떤 입양한 아이가 자기의 진실된 아버지, 어머니, 즉 생부, 생모를 알고 나서 아기를 키워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면 그 아이의 한쪽 눈을 뺄 것이다. 195조항. 만일에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때리면 손을 자를 것이다. 만일에 누가 어떤 자유로운 사람의 눈을 빼면 그의 눈을 뺄 것이고 만일에 그가 그의 이를 뺀다면 그의 이를 뺄 것이다. 125에서 127조항까지는 만일에 한 의사가 아주 큰 수술을 귀족에게 했을 때, 그리고 그 도구가 동이었을 때, 그리고 그가 만일에 수술을 성공해서 그의 목숨을 살렸을 때, 아니면 눈 위를 자르고 그의 눈을 고친다면 그 귀족은 의사에게 은 10시클을 줄 것이다. 그가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면 5시클을 줄 것이고 만일 그가 노예라면 2시클을 줄 것이다. 이렇듯 법문의 서론에 보면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법전을 창시하였다고 함무라비 법전의 창시 목적이 조각되어져 있으며 또한 법령을 어길 시에는 아주 흉측한 형벌과 후대에 따라다니는 저주가 내려질지어다라고 끝을 맺었다. 사르곤 2세의 궁전의 거인 황소상. 사르곤 2세의 궁전의 거인 황소상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면 좌우로 서 있는 두 마리의 동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일종의 수호신과 같은 것이다. 이 두 마리의 동물들은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고 그 아랫부분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한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다. 이 황소상은 그 당시 수도였던 코르사바트의 성문을 지켜주고 있던 수호신상이었다. 이것은 당시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 때 제작되어졌는데 높이는 4m가 조금 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조각은 입체적으로 제작되어져 있고 작품의 재료는 설화석고로 만들어졌다. 운송할 때 이 작품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에서 모든 작업을 마쳤다고 한다. 이 거인 황소상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전설에 나오는 것으로 아시리아의 건축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날개가 입체적으로 휘어져 있으며 당시의 기술로 봤을 때 소에 대한 표현이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얼굴에는 동글동글하게 수염이 말려져 있으며 재미있는 것은 귀는 다시 황소의 귀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살짝 웃는 얼굴의 모습이 이 도시를 처음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되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마치 천천히 걷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역동적인 장면의 모습이 보여진다. 앞쪽에는 2개의 다리만을 표현하여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점차 들어가면서 5개의 다리가 모두 보여진다. 소의 아랫배 부분 밑에는 쐐기 문자로 사르곤 2세의 업적을 새겨놓았다. 그때 당시 이런 거상들을 만들었던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상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신이라고 믿어왔으며 또한 이런 신상들을 도시의 초입인 성문 앞이나 혹은 왕궁 근처에 만들어 놓아 방문하는 자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사용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아파다나궁의 기둥머리. 다리우스 1세 때 만들어진 기둥이다. 다리우스 1세는 자기 왕국을 연합시키는 데 성공하여 자신의 수도를 쉬즈로 정한다. 그리고 그 도시에 왕국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곳에 대단 위의 종합적인 왕국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지금 이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건물은 자신이 사용하던 궁 쪽에 있던 연회장의 내부 기둥이었다. 이 기둥의 머리 부분에는 2마리의 말이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사이에 홈이 나 있는데 건물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둥의 원래 높이는 약 20m 이상 올라갔던 기둥이며 실제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리우스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의 석공들에 의해 제작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의 디자인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디자인되었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일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필립보의 무덤. 필립보의 무덤은 프랑스 중부에 있는 부르고뉴 지방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금색 상의를 입었던 아주 유명했던 필립보라는 기사의 무덤이다. 이 작품은 필립보라는 기사가 8명의 애도가들에 의해 떠받쳐진 돌무덤 위에 누워져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는 그 당시 필립보가 가지고 있었던 8개의 마을 위에 편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작품은 필립보 자신이 생존하던 당시 자신의 묘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되어진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누구라는 것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그 당시 그 지방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조각가 앙뚜아느 모아뚜리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밀로의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는 1821년 그리스의 밀로스라는 섬에서 출토되어 밀로의 비너스라 불린다. 우연히 농부가 밭을 갈다 지하로 내려가는 신전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신전 속에서 아프로디테의 조각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윽고 농부는 아프로디테의 조각을 해안가로 끌고 내려와 당시 밀로스 섬 주변에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 군대에 헐값에 판매해 지금 현재 루브르의 소장품이 된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고전기를 창시했다는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일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서 탄소 연대 측정법에 따라 측정하므로 기원전 5세기의 작품이 아닌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의 작품으로 판명된다. 이 작품은 당시 유행하였던 프락시텔렉스의 기법을 토대로 다른 조각가에 의해서 모방된 모방 조각이다. 높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2m 2이며 정확한 인체 비례에 의하여 8등신으로 제작되어졌다. 아프로디테는 막 목욕을 마치고 밖으로 걸어 나오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제작되어졌다. 그래서 그런지 아랫부분에 걸쳐져 있는 치맛자락이 물기에 젖어서 무겁게 느껴진다.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거품에서 탄생하여 서풍의 신의 도움으로 바람을 타고 퀴프로스 섬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여신의 탄생에서 볼 수 있듯이 거품에서 탄생하였다. 그래서 비너스는 영원한 사랑이 아닌 거품 같은 순간적인 사랑을 뜻하며 사랑의 여신이라는 임무에 걸맞게
수많은 신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발견 당시 두 팔은 떨어져 나간 상태로 발견되어졌으며 여신의 왼쪽 손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비너스를 상징하는 상징물, 즉 사과를 한 손에 들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여신의 오른손은 처음 제작 당시 각기 다른 재질로 팔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 팔은 붙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 파여 있는 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작품의 전반적인 완성도로 보았을 때 뒷면보다 앞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소요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여신은 지금처럼 많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360도 관람용으로 조각되어진 것이 아닌 한쪽 벽면에 조그마한 홀에 들어가 있는 정면 중심의 조각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사모트라스 니케 1800년대 중반에 우연히 사모트라스 섬에서 발견되어져 사모트라스 니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무수한 돌무더기 사이에서 100조각이 넘는 상태로 발견되어져 이후 프랑스 고학자들의 손을 거쳐 나무 상자에 담아진다. 이 작품은 머리가 없는 상태로 2m 45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다. 아래 배전의 모양은 19세기 오스트리아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 니케상과 하나의 작품으로 붙어 있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발견한다. 상체는 부드러운 그리스의 팔로스산 대리석으로 제작되어졌으며 아래 배전 부분은 거친 로도스산 대리석으로 완성되어졌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리스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사모트라스 섬에서 마케도니아 제국과의 커다란 전쟁을 끝으로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쟁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제작되어진다. 사모트라스 니케는 루브르의 작품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첫 번째 작품이다. 니케가 입고 있는 옷은 다른 그리스의 조각과는 사뭇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주 얇은 옷으로 가슴 아랫부분을 동여매고 하늘에서 사뿐히 날아와서 배전 앞부분에 내려앉으며 나팔을 불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여신은 완벽한 형태의 착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아직도 운동감을 가지고 착지하고 있는 순간을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 앞발에 약 70%의 하중을 실어놓고 왼쪽에는 발가락만을 이용해 자기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다. 아직 뒤꿈치는 땅에 달라붙지 않았다. 여신은 앞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뱃머리에 서 있어서 역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한 몸으로 맞서서 여신의 위풍을 뽐내고 있다. 바람을 막고 있는 가슴 부분과 아랫배는 정확히 묘사되어 가슴은 살짝 드러나 있으며 배에는 바람을 머금고 있는 배꼽의 묘사 또한 일품이다. 양쪽 허벅지를 통해 흘러내리는 치마는 뒷부분으로 퍼질수록 더욱더 펄럭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루브르에 전시된 후 머리와 팔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여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으나 결국엔 오른쪽 손목 부분만 찾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수제르의 물병. 이것은 수제르라는 수도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수제르의 물병이라 불리게 된다. 파리 근교에 있는 생드니 교회의 유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병은 뽑표멍이라고 명명되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독수리 모양의 주병 형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제작되어졌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것이 없다. 주병을 맡고 있는 독수리 얼굴뿐만이 아니라 날개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가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불완전했었던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제르라는 사람은 루이 6세와 루이 7세의 아주 절친한 사이로 그들의 조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루이 7세가 1147년에서 1149년까지 두 번째 십자군 원정을 나갔을 때 잠시나마 수제르가 정권을 이어받아 국정 운영을 맡은 적이 있다. 그 당시 수제르는 왕권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파리 근교의 수도원을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당을 증축시키기도 하였다. 수제르가 그렇게 교회의 유물 제작과 증축 사업을 편 이유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의 감상 역시 하느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에 유명했던 수많은 금세공업자들을 초대하여 이러한 물병들을 대거 제작하였다. 나폴레옹 3세의 아파트. 그랑 살롱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보통 때에는 일반적인 살롱으로 사용되었지만 앞에 있는 의자들을 치우고 새로운 좌석 배치를 하면 11줄 정도나 되는 소규모의 극장으로 변한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출구 쪽의 커튼이 무대의 막을 대신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소극장에서 나폴레옹 3세와 왕궁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연회 중에 작은 공연들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주변은 아주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단에 보면 4개의 커다란 벽화가 있는데 이 그림의 내용은 루브르와 튠레리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캐트린 드 메디치와 프랑스와 1세, 루이 14세와 각자의 건축가들이 튠레리와 루브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천장화에는 나폴레옹 3세 때 완성된 튠레리 정원과 루브르 궁을 하나로 합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는 당시 왕이 생각하기를 나폴레옹 3세에 걸맞는 승리라고 생각하였으며 그의 옆에는 왕비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금 들어가 보면 식당이 보이는데 이곳의 정식 명칭은 소식당과 대식당이다. 주로 대식당에서 왕과 그의 일행들이 식사를 했으며 식당으로 들어가는 약 3평 남짓한 공간이 바로 필요할 때 연결하여 사용하던 소식당이다. 식당은 다른 곳보다 소박하게 꾸며져 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소품들은 150년 전부터 사용하던 것들이며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다. 이곳은 1879년부터 1989년까지 재정부에서 재정부 장관용으로 사용되었고 다행히 1989년에 루브르 박물관에 완전히 기부되어졌다. 달팽이를 탄 땅의 신. 어린 꼬마가 요상한 물체 위에 올라타 앉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되어졌다. 이 작품은 15세기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청동 조각들 중의 하나로 마니에르적인 형태와 그 시대에 유행했던 역동적이면서도 비참한 모습으로 표현된 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원을 장식했던 장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앙드레 샤를불이 만든 장롱. 이 작품은 루이 14세의 통치 말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하여 밝음과 어둠, 즉 명암 조절 등을 즐겨 사용하던 앙드레 샤를불의 제작 방법을 잘 보여주는 장롱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이름을 앙드레 샤를불이 만든 장롱이라 불리게 되며 위의 장식들은 옛날 가구들을 만들었을 때에 대한 회상의 상징이다. 서기좌상. 서기좌상은 루브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 고대 물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이며 세계의 고대 미술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 우리에게는 서기좌상으로 잘 알려진 이 인물은 양반다리를 한 형태로 앉아 있다. 얼굴의 선을 보면 제작한 사람의 관찰 능력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특히 눈동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표현하기 위해 크리스탈을 가공해 집어넣어 살아있는 인간의 눈을 보는 듯하다. 그리고 상반신의 처진 살은 그 당시 석이라는 자리에 신분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때 당시의 전통적인 남성 표현의 피부색으로 제작되어졌다. 삼각형 구도로 제작되어져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작품 안에 제대로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없어서 만들어진 시기나 사람에 대해선 알려진 것은 없지만 작품의 품질로 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상류층 사람이 유명했던 작가에게 의뢰했던 작품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를 봤을 때 궁에서 일하던 관리직을 의미하며 오왕국 시절에 만들어진 작품이라 추정된다. 아네모피스트 4세, 아키나톤. 아네모피스트 4세는 기원전 1353년에 이집트의 왕이 올랐던 인물로 이집트 왕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왕이다. 이 왕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부인인 네페르티티 왕비와 함께 유일신인 아톤만을 섬기게 주장하였다. 아톤 신은 태양을 상징하는 동시에 생명의 신이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아네모피스트였으나 고대 이집트어로
아몬이 만족하다라는 뜻의 아나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 즉, 아톤에게 이롭게 하는 자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 왕은 4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한 후 이집트의 중간 지역으로 수도를 바꿔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에르아마르나라는 곳이다. 왕은 아톤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몬 신전 옆에 이 조각을 제작하게 하였으며 원래는 채색이 되어져 있었고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보다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왕은 전통적으로 오시리스 신이 취하는 자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손에는 왕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 조각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토속적인 것이 아닌 왕의 얼굴이 상당히 여성화되어 조각되어졌다는 점과 턱선 역시 길게 표현되어져 이집트 시대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으로 제작되어졌다는 것이다. 위제니 여왕의 왕관. 이 작품은 대략 2,000개의 다이아몬드와 56개의 에메랄드로 완성되어져 있다. 왕관의 모양에는 주변에 8마리의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 사이에는 종려수 가지가 만들어져 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지구본 모양을 상징하는 것이며 가장 머리 위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다. 이 왕관을 제작한 제작자는 나폴레옹과 그의 왕궁의 전문 세공가로 활동했던 사람이며 그 후 많은 작품들을 남겨 만국 박람회에도 전시되어졌었다.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더불어 르네상스를 이끌어간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다. 그중 가장 맏형이었으며 그의 공로는 미술사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부에 걸쳐 건축과 의학, 발명, 도시행정, 회화 조각 등을 걸쳐 방대한 업적을 남겼다. 후대의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라 부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진 이 모나리자는 1550년 르네상스 전기열전의 작가 조르지오 바사리를 통해 그녀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프랑스에선 라 조콘다라 부른다. 모나는 성모 마리아를 일컫는 마돈나의 줄임말이며 리자는 그녀의 본명인 엘리자벳을 줄임말이다. 리자는 1479년 피렌체 남쪽 시골에서 16나이로 9연상의 남편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타와 결혼한다. 이때부터 조콘다라는 이름을 얻었다. 엘리자벳의 초상화 제작을 당대 최고의 화가 레오나르도에게 부탁한 것도 아내 사랑이 지극했던 그녀의 남편 부탁으로 이루어졌다. 아름다운 엘리자벳은 자신의 왼손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을 그 위에 겹쳐 정삼각형의 구도 속에 묘사되어 있고 그 배우의 자연의 풍경에 의해 더욱더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바사리는 그의 책에서 모나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물기밴 두 눈의 광채는 흡사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듯하다. 눈가에 더없이 섬세한 연보라빛 그림자가 드리웠고 믿을 수 없이 정교함으로 완성된 속눈썹도 기가 막힐 따름이다. 눈썹은 보일 듯 말 듯 솜털부터 시작해서 점차 짙어져 하나하나 솟아나와 이마와 눈 사이에 융기한 눈썹뼈의 흐름을 따라 새겨졌는데 살아있는 여인이라도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코의 생김새와 발그레한 콧구멍은 살아서 숨쉬는 듯하다. 입술 가장자리는 알 듯 모를 듯 부풀어 올랐고 바로 여기서 입술의 붉은 색조와 뺨의 살색조가 만난다. 그래서 이 여성은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피와 살로 빚어낸 창조물처럼 보인다. 목 우물에서 맥박이 느껴진다. 얼굴 표정에서 사랑스런 미소가 피어나는데 이 미소는 지상보다는 천상에 속한 것 같다. 어찌나 생생한지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예술의 기적이 탄생했노라고 말한다. 바사리가 이렇게 모나리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기존에 여러 화가들이 고수하던 전통적인 방법을 다빈치는 완전히 탈피해 새로운 초상화 및 회화의 장르를 개척하게 된다. 이 작품은 기존의 정면성을 가지고 있던 모델에게 반쯤 비스듬히 틀어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었으며
웃지 않는 것이 관리였던 그 당시의 초상화에 살짝 미소를 넣어서 좀 더 편안하고 온화한 분위기의 초상화를 완성하였다. 이 초상화에는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안개와 같이 뿌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 엘리자벳의 모습을 더욱더 신비롭게 만든다. 멀리 있는 원경의 표현 역시 대기 원근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멀리 있는 원경의 표현이 더욱더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다. 여인의 모습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장신구들은 모두 제거하여 그려졌다. 그림이 완성된 후 다빈치는 작품의 의뢰자에게 작품을 전해주지 않고 소장하다가 64살 때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를 따라서 프랑스로 갈 때 가져오게 된다. 67살 때 다빈치가 죽고 자연스럽게 그의 그림은 프랑스와 1세의 소유로 넘어가 지금까지 약 500년간에 걸쳐 보관되어지다가 루브르에 걸려지게 되었다. 메두사호의 뗏목, 테오도르 제리코. 이 그림은 1816년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진 것이다. 당시 프랑스에는 11척의 왕실 소속 군함이 있었으며 메두사호라는 배에 약 400여 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식민지인 세네갈을 향해 하던 중에 세네갈 해상의 먼 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히며 배가 난파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구명보트는 250명의 사람들만 태울 수 있었다. 나머지 하급선원 150명은 뗏목을 만들어 12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구조되었을 때 끔찍한 고통을 견디며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15명. 나머지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 죽었거나 살아남은 자는 극심한 배고픔으로 시체를 뜯어먹어야만 했다. 이러한 참혹한 사건은 2명의 생존자에 의해 난파 당시의 일들을 글로 쓰여졌고 제리코는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메두사호의 뗏목을 그리게 된다. 그의 처음 생각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거의 광란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항거 모습을 표현하려는 것이었다. 제리코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영웅적이고 위대한 작품으로 승화시켰는데 화가는 비참한 난파선을 열심히 스케치하며 자기 자신의 작업실에 목수를 시켜 뗏목의 모형까지 만들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살아남기 위해 죽은 동료들의 살을 먹는 카니발리즘을 연상시키는 뗏목 현장을 그려냈다. 그리고 그는 먼 수평선 위에 조그맣게 떠있는 구조선을 발견하는 순간에 살아남은 자의 환희를 작품의 클라이막스로 택했다. 나폴레옹 시대 당시 수많은 원정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는 많은 식민지를 얻었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안정적인 절대 왕정 시대를 거쳤던 부르봉 왕가와는 달리 쿠데타와 전쟁으로 얼룩져 있었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회화한 작품으로 나타냈던 것이다. 그 이후 다른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런 극적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게 된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약 40년 후 여름에 프랑스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난다. 1830년 7월 28일에 7월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은 3일간 계속되었고 8월 3일에는 필립이 왕위에 즉위했다. 이 동란으로 자유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확대되었다. 적어도 들라크루아는 이러한 실감을 강하게 느낀 모양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새로운 구상이 떠오른 것이 이 작품이며 그 주체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었다. 동란에 관한 정치적 관심에서가 아니라 해방되어가는 자유에 대한 공감이 들라크루아로 하여금 이 작품을 그리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란의 정경을 다루고 있으나 그 근본 취지는 자유의 여신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격렬한 동란 그 자체의 묘사보다 중앙에 삼색기를 펴고 전진하는 자유의 여신이 중심인 것이다. 오늘날 이 그림은 거의 프랑스 공화국의 표상이 되어버린 작품이다. 들라크루아는 샤를 10세의 절대의 체제에 대한 파리 민중의 항거와 루이 필리프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 국민 전체의 대화합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 7월 28일은 샤랄 10세의 전제적인 법령의 포고에 대한 반발로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 중 가장 격렬했던 기간 가운데 하루이다. 1830년 10월 18일 들라크루아는 형 샤를 앙리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내가 조국을 위해 직접 싸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조국을 위해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작품은 완성되었다. 인물들의 모습, 행동, 전면에 널려있는 시체들 등의 처리에서 뛰어난 사실성을 보여준다. 또한 화면에 신비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고전주의적 요소도 간과할 수 없다. 고대 방식의 옷을 입고 자세를 취한 무대 중앙의 숭고한 여신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낭만주의적 정열은 엄격한 장면성과 동시대적 소재의 사용을 통해 영원한 서사시적 차원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임종, 카라바치오. 다빈치 코드에 등장하는 이 그림은 소설 속에서 루브르 박물관장 자크 소니엘에 의해서 경보벨을 울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그림이다. 실제로 이 그림은 1601년 6월 4일 교회의 주문을 받아 5년 만에 완성된 그림이다. 이 작품은 교회의 제단화 장식을 위해 의뢰되었으며 그림이 완성된 후 미사 집전을 시작으로 사람들에 공개되었다. 작품은 오직 한 빛만을 광원으로 삼으며 그 빛은 왼쪽 상단을 통해 오른쪽 하단으로 빛이 떨어져 내려온다. 붉은 휘장이 화폭의 3분의 1을 가리고 어둠에 반쯤 숨겨진 인물들이 거의 실물 크기로 그려졌다. 흐릿한 빗줄기가 마리아의 얼굴과 손등을 쓰다듬고 지나가는데 그녀는 잠든 것인지 죽은 것인지 모르게 눈을 감고 있다. 고개는 약간 기울여져 있다. 그녀의 주변을 둘러싼 10명의 조객들이 조용히 속삭이며 수군거리고 애도를 표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그들은 모두 맨발이다. 마리아의 얼굴이 가장 뚜렷하게 묘사되었는데 그녀의 얼굴과 손발은 검푸른 끼가 차갑게 돈다. 근경에는 구릿빛 대야가 놓여 있고 그 위에 한 조각 흰 천이 걸쳐 있다. 그림에서는 살아있는 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의 눈들은 어둠에 가려졌거나 고개를 숙여 보이지 않거나 손으로 눈을 가렸거나 마리아처럼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바라보는 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다빈치가 사용한 마치 안개와도 같은 스푸마토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이는 동정녀 마리아의 임종을 묘사한 방법은 아주 혁신적인 것이었다. 그 당시 동정녀 마리아의 임종을 일반 화가들이 표현할 때 기존에는 이분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관례적으로 캔버스를 두 폭으로 나누어 하단 부분엔 석관과 성녀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백합이 그려지고 상단부에는 막 임종한 후 하늘로 승천한 성모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그림은 죽어있는 성모의 모습만 보일 뿐 승천하거나 성스러운 성모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관례적인 예절의 부족 때문에 이 그림은 거절되고 사회와 교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카라바찌오는 당시 썩어 있었던 교회에 대한 경고성 그림으로 이런 그림들을 그려냈는데 그 당시 이러한 화풍의 그림들을 바로크 양식의 회화라 한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파울로 베로네제. 16세기 초반부터 물질과 문화적 풍요로움이 한층 무르익어가던 베네치아는 회화 세계에서 티치아와 조르조네, 벨리니, 틴토레토 등 기라성 같은 화가들을 배출해냈다. 베로네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그 시대의 거장이다. 그는 기존 피렌체 화풍과는 달리 풍부한 색채의 운용, 대범한 스케일의 구성 등으로 베네치아 화풍만의 독특한 성격의 회화를 구현한 장본인이다. 대부분의 이런 식사 장면은 밀라노에 있는 최후의 만찬과 같이 성당의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그림 또한 그러하다. 이 작품은 베네치아의 수도원의 식당 벽면을 장식할 것으로 의뢰되었고 화가는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서 엄청난 크기의 그림을 제작하는데 그 크기가 자그마치 아파트 20평에 해당하는 크기의 그림을 그린다. 코린식,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기둥 사이에서
맛있게 요리된 음식들과 많은 사람들은 혼인 잔치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데 술과 음식은 정중앙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모를 중심으로 수많은 하객들에게 베풀어진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회화로 완성한 것이다.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 생존했던 당대의 귀족이거나 혹은 이국적인 의상의 동방 사람들로 묘사되었다. 모두가 황금색, 진홍색, 녹색, 푸른색의 번쩍거리는 실크 의상을 입고 잔치에 나온 음식과 포도주를 맛보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만찬 식탁은 호화로운 은식기와 유리잔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화면 곳곳에서 금과 유리로 된 술병을 볼 수 있다. 화면 오른쪽의 한 하인은 이제 막 술독을 들고 와 금으로 된 술병에 붓고 있다. 그 뒤로 한 사내가 서서 잔의 술을 맛본 후 술맛에 감복한 듯 술잔을 바라본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이 잔치의 두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바로 화면 왼편 가장 앞쪽에 앉아 있다. 실제로 베로네제는 이 그림에서 성서적 문맥을 이용한 만찬 축제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이탈리아와 관계된 실존 인물들의 모습을 한데 모아놓음으로써 한편의 정치적 사교장의 모습을 재현해낸 셈이다. 신랑은 돈 알폰소 빌로의 실제 모습이며 신부는 엘레노레 다우스트리아의 모습이다. 그 외에도 영국의 마리 슈투어트, 카를 5세, 아팝의 슬레이만 1세가 결혼식의 하객으로 재현되었다. 또 아주 익살스럽게도 베로네제는 페스카라 후작 부인을 이쑤시개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낸다.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신랑 신부 앞으로는 광대들도 초대되었다. 앵무새를 들고 있는 아랍 의상의 난쟁이가 큰 뱀을 들고 있는 자신의 짝을 뒤돌아보고 있다. 신랑은 무릎 위에서 작은 얼룩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주인 오른쪽에 점잖게 앉아있는 큰 충견은 그 녀석이 가사로운 듯 으르렁거리며 노려보고 있다. 고양이 녀석은 바닥에 놓은 술독을 껴안고 장난을 치고 있다. 하객과 하인들을 모두 합쳐 약 130명의 인물들이 잔치에 모여있는 커다란 작품은 현재 루브르가 소유한 가장 큰 회화 작품이며 이 그림을 직접 본다면 음악 소리, 시종을 부르는 소리, 하객들의 웃음소리, 말소리 등 수많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림 속에 흡수되어 하객의 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잔칫날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브리엘 자매. 이 작품은 에꼴드 퐁텐블로의 작품이다. 그림에는 커튼이 확 열리고 커튼 뒤에는 벌거벗은 두 명의 여자들의 반신 나체가 보인다.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가슴을 잡고 있으며 가슴을 잡힌 여인은 다른 손에 반지를 들고 있는데 이 두 여인들이 누구인지 문헌을 통해 확인되었다. 오른쪽의 여인은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며 앙네 4세의 약혼자이기도 하다. 그 왼쪽의 검은 머리의 여자는 오른쪽 여자의 자매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을 관찰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시선이 가슴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오른쪽에 가브리엘이라는 여인의 임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실제로 1594년에 자르방돔이라는 아들을 출산한다. 그리고 뒷배경에 술을 놓고 있는 하녀는 앞으로 출생하게 되는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짜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반지는 그녀와 왕가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뒷배경에 짙은 빨간색의 커튼과 난로의 불이 이 작품을 더욱더 은밀한 분위기의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무대에서 보는 듯한 느낌과 깊이가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직설적인 시선은 더욱더 관찰자들로 하여금 에로티즘에 빠져들게 한다. 루벤스의 연작.
1622년 앙리 4세의 부인이며 루이 13세의 어머니인 마리드 메디치가 당시에 유명했던 화가 루벤스에게 연작을 주문하였으며 이후 1625년에 작품을 의뢰한 여왕에게 주문되어진 모든 작품이 배달되어진다. 이 그림들은 마리드 메디치 여왕이 자기 소유의 궁전이었던 룩상부르크 궁전의 1층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제작했던 것이다. 룩상부르크 궁전은 현재 상원의원 건물로 사용되지만 당시엔 그녀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었다. 그림의 내용은 스토리 형식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여왕의 위대하고 영웅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루벤스의 전형적인 화풍을 엿볼 수 있다. 그 여왕의 그림 반대편에는 앙리 4세의 전쟁 승리에 대해 묘사되어져 있으며 그 작품 중에서 약 2개의 작품은 현재 미완성인 채로 피렌체의 메디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루브르에는 1815년부터 그랑드 갤러리에서 전시하였으며 이후 1900년부터 1993년에는 현재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이다. 이 전시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은 바로 사자를 타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리옹에서 만난 마리드 메디치와 앙리 4세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루벤스의 21점의 연작 중 바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그림을 의뢰했던 여왕 마리드 메디치와 그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녀의 아들 루이 13세의 심기를 모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가운데 작업이 되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루벤스의 연작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작품들의 스토리들은 모두 마리드 메디치의 출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프랑스의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녀의 일생을 표현한 것인데 이 중 앙리 4세와 결혼식으로 연결되는 주제의 4개의 그림들이 루벤스 연작의 결정판이라고 손꼽히고 있다. 마리의 결혼식은 신랑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대신 참석한 가운데 피렌체의 성당에서 거행이 되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몇 달 동안은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다가 결국 프랑스의 리옹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지만 결코 행복한 모습으로 낭만적인 장면을 떠올리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의 첫 만남의 모습을 루벤스는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묘사하였다. 루벤스는 작품에서 앙리 4세와 마리드 메디치를 제우스와 헤라의 모습으로 바꾸어 그려놓았고 수많은 별들이 수놓인 밤을 배경으로 천상에서의 멋지고 낭만적인 결혼 장면으로 묘사했다. 헤라 옆에 있는 2마리의 공작새는 둘의 결합을 상징하며 2마리의 사자가 이륜 전차를 이끌고 있으며 이 전차에는 프랑스어로 사자라는 이름의 리옹이 의인화되어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타고 있으며 이 리옹은 도시 성벽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으며 그림 위로 희미하게 평화와 조화를 나타내는 무지개가 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역사적인 사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까다로울 수 있었던 내용들을 우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루이 13세와 마리드 메디치 두 사람을 모두 흡족하게 하는 상당히 외교적 기술이 뛰어났던 당시의 루벤스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 렘브란트가 54세 때 자기의 작업실에서 그린 그림이다.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를 늙고 돈 없고 힘없는 화가로 표현하였다. 지금 쓰고 있는 모자는 평범하고 면도도 제대로 안 된 피곤한 상태의 모습을 그렸다. 렘브란트의 인생을 알지 않아도 그림을 보면 인생에 많은 슬픔과 고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광의 시절도 누렸으나 부인의 사망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예술가로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면 인생에 대한 사랑과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어 위대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이다. 자기의 자화상을 어두움 속에서 끄집어내는 느낌을 받게 그림을 그렸다. 모든 작품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빛에서 오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왼쪽 머리 위의 모자에서 얼굴, 손, 그 다음엔 팔레트로 빛이 이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모자를 그린 방식인데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터치되었지만 이러한 것이 빛을 캐치해서 빛을 내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현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렘브란트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 60여 개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는데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렘브란트 작가 스스로의 시선을 이 작품을 보는 우리 또한 느낄 수가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더 인간적이면서 생활고에 따른 고뇌가 묻어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 자화상에서 느낄 수 있다. 이것들이 바로 모든 이들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다.